네,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First Snow, 저는 이 그림을 왜 집어넣으셨나 궁금했었는데 그 이 눈빛이 모든 거를 얘기를 해준다는 그 말씀이 뭔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핀란드를 몇 년 전에 가서 한번 뭐 인터뷰를 쭉 한 적이 있었어요. 싱크탱크들하고 이제 정부 즉 사람들인데 그때 한참 이 한국의 균형 외교, 뭐 이제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 외교를 한다, 뭐 이런 뭐 남북 관계, 뭐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밸런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너네는 어떻게 러시아와 또 서방 사이에서 균형의 역할을 해왔느냐? 그랬더니 몇 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거의 공통적인 답을 들었어요. 이렇게 보더니 균형? 우리는 그걸 균형이라고 얘기를 안 해.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어. 생존이야. 그러니까 이 정말 이 긴 겨울, 이 험한 그 날씨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것도 있고 이 정말 냉엄한 국제 정세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지만 그래도 또 자기의 그 가치, 정말 자유민주주의, 라이프 스타일, 주권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그 겨울 전쟁을 혹독하게 또 치러낼 수 있는 그런 결기가 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 대단님이 말씀하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희 핀란드의 역사라는 바로 이 책이고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좀 보시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또 잘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잠깐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오늘 이 행사는 또 특별히 저희 노르딕 베네룩스 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의 정모네 센터 오브 엑셀런스 EU 센터가 있습니다. EU 센터와 공동 주관을 하고 또 GPAS 프로그램과도 공동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에서 또 많은 관계된 분들이 여기 현장에 오셨고 또 줌으로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뭐 이쪽에서 질문 외부로도 올라오는 그런 것을 볼 텐데 저희가 질문 취합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먼저 그냥 몇 가지 대사님께 궁금한 것 좀 여쭤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플로어도 오픈해서 저희가 질문 같이 받겠습니다. 핀란드가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먼 나라였다가 요새는 피네어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도 혹시 유럽 쪽 가실 때 피네어 타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아주 좋은 비행기를 또 좋은 시간대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 핀란드란 나라가 알 듯 모를 듯해요. 이 사람들도 과묵하고 뭘 잘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대사님이 쭉 지켜보시면서 보신 핀란드 사람들, 이 핀란드 사회의 특징은 가장 특징적인 면은 뭘까요? 좀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핀란드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이렇게 파티 리셉션에서 만나면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름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면 분명히 이분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누구씨 아느냐 그러면 핀란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름은 안다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뭐 유명하고 센 사람들 많이 안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반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캐고 묻기 계속해서 물어야 이걸 알게 되지 그냥 주르르 나오지를 않아요. 한 분은
저희 이제 제가 그 대사 관저라고 그러죠. 관저에 그 불 때는 그 벽난로가 고장이 나서 이게 고쳐지질 않아서 온갖 이제 저희 집에 관저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분이 내가 그 얘기를 좀 해도 되겠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다. 뭐 도와줘. 뭐 불만 피우면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니까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더니 그 설계도를 딱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었는데 핀란드 분들의 그 성향을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 침묵이에요. 침묵. 그 말 한 단어라면 침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네, 일단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하고 또 굉장히 좀 다른 그 이런 습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바시비키나 깨꼬넨 이런 대통령 이름 이런 이름들을 글쎄요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국제 정치나 조금 접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82년 그러니까 주된 이제 핀란디제이션 핀란드화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은 그 이후에 82년 이후 그리고 또 90년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또 여러 또 핀란드가 걸어왔던 그런 국제 외교의 길이 있거든요. 사실 작은 나라지만 국제 무대에서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지만 뭐 스웨덴이 제일 큰데 어차피 1000만이니까 우리나라 5분의 1이거든요. 또 아티사리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이 전 세계 어떤 피스 디플로머시라 그럴까요? 어떤 평화 외교 이런 데에서 또 많은 그 핀란드가 역할을 해오셨는데 혹시 그런 그 핀란드의 평화 외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핀란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련하고 아까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소련과 그 뭡니까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은 사실은 공산권 국가들끼리 맺었던 동맹 조약이에요. 북한 중국 간에도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이름이 같습니다. 소련이 뭐 헝가리, 체코,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하고 다 맺었고 와르소어 조약도 결국은 같은 내용으로 돼 있고요. 소련과 중국도 맺었고 북한이 소련하고도 맺었던 이 조약을 핀란드도 맺었어요. 실은 그 이제 파스키비 대통령 때. 근데 이제 두 조약을 비교를 해보면 핀란드 것과 다른 아더스를 비교를 해보시면 전혀 다른 성질의 조약을 맺어놨는데 그 조약 전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핀란드는 강대국의 이익의 충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핀란드의 열망을 뭐 리스펙트하면서 레코그나이즈하면서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스키비가 소련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집어넣은 문장인데요. 이제 그 문장이 핀란드가 그런 핀소 상호 원조 조약 하에서도 국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낸 이제 그 근거로 핀란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던 거고, 그걸 이제 결정적으로 그걸 펼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깨꼬넨 대통령이었습니다. 핀란드는 결국은 소련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조약을 맺었지만 국제사회는 핀란드라는 나라, 핀란드라는 국민들의 인티그리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가 강합니다. 이게 이제 핀란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티사리 대통령까지 국제사회에서 뭐 컨플릭트 레솔루션이나 뭐 피스키핑 활동에 있어서 핀란드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들은 굉장히 인티그리티가 있고 믿을만하고 중립적이고 꽤 안 부리고 소위 잔머리 안 굴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자산이 그걸 활용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여를 많이 한 부분은 그거는 뭐 분명히 평가를 받고 존중을 받는 부분인데 이제 깨꼬낸 시대 외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사실 뭐 코로나나 오미크론 상황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그럴 자리였는데 오늘도 그 제한적이지만 저희 관심 있는 많은 그 오디언스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플로어를 오픈해서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질문을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줌으로 생방송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편집해서 유튜브로도 다시 올릴 예정인데요.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그 평소에 궁금한 아니면 평소에 앵그리버드나 게임 좋아하셨던 앵그리버드가 핀란드 메이드 인 핀란드는 알고 계세요? 무미는요? 아무 질문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넥타이를 안 메고 온 이유가 네.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예. 네. 안녕하세요. 언어학과 조현진입니다. 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핀란드가 갖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가 아니에요.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옆에 붙어 있는데 스칸디나비아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얘기하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저머닉이고요. 독일계고요. 언어도 독일어 가까운 저머닉이고 핀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완전히 그 우랄어인 그 언어를 사용해서 스칸디나비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슬란드도 있죠. 아이슬란드는 스칸디나비아도 아이슬란드도 아닌데 이런 북유럽에 있는 소위 북유럽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들끼리의 솔리데리티를 묶으려다 보니까 인종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딕이란 말을 써서 지금 이 센터 이름도 노르딕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그 노르딕인데 노르딕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세 때는 덴마크가 북유럽을 거의 석권을 한 패자 하나의 연합으로 묶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스웨덴이 북유럽의 하나의 어떤 하나의 그 중심체의 역할을 했고요. 핀란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년 동안 스웨덴의 일부였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 시대에도 스웨덴의 법과 제도를 교육제도 뭐 텍스제도 무슨 언어까지 그대로 됐고 이분 지금도 핀란드는 스웨덴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핀란드가 조금은 스칸디나비아하고 다르지만 정치 문화적으로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핀란드 분들도 스웨덴하고 라이벌 의식도 있고 그렇지만 스웨덴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조크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핀란드 분들이 스웨덴 사람들 흉보는 걸 그래도 좋아해요. 무슨 조크가 있냐면요. 핀란드 사람들은 they talk too much. 걔들은 말이 너무 많다. 스웨덴 애들은 뭔 말이 아까 제가 침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이면 말 없이도 딱딱딱 진행이 되고 다 정리가 되는데 스웨덴 애들은 2시간, 3시간 얘기하고는 결론도 없이 또 끝난다. They talk too much. 그래서요. 스웨덴 사람하고 핀란드 사람하고 헬싱키 시내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시간에. 핀란드 사람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침묵은 굉장히 이게 디자스터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이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핀란드 친구가 아무 말도 않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이 이건 너무 곤란해서 오늘 날씨 좋지? 그랬더니 핀란드 사람이 딱 노래 보더니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랬다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 조크가 아니었나 보다. 네, 온라인 질문인데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좀 받아서 먼저 질문을 좀 전해주세요. 네, 연세대학교 김인춘 교수님 질문 전달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정치나 정치인들에게 대한 불만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조금 버릇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핀란드 사람들 정치인 욕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네,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핀란드가요, 그 1917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핀란드가 독립하게 된 거는 핀란드 분들이 제가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라는 게 러시아로부터 독립운동을 러시아 황제의 그랜더치로 사는 데 대해서 대부분 핀란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러시아에서 볼셰비크 혁명 기운이 일어나서 러시아 짜르가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운동을 탄압함으로써 러시아의 일부였던 핀란드에서도 핀란드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을 해서 핀란드 사람들이 짜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이러려면 독립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같이 사는 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핀란드인들은 정치나 정치 욕 안 한다. 예. 네. 그런데 핀란드에서도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핀란드의 그때 주권자 군주는 러시아의 짜르입니다. 핀란드와 러시아를 연결시키는 고리는 짜르라는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없애버린 거예요. 볼셰비키가. 그러니까 핀란드는 자기의 군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러시아라고 하고 묶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핀란드 자치의회가 독립안을 가결을 해서 독립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1917년이 독립이 되는데 핀란드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우리 6.25 못지않은 내전이 일어납니다. 1918년에 핀란드에서 백군과 적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는데 핀란드 국민 그때 인구가 한 300만이었는데 그때 8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적군과 백군들 사이의 내전은 완전한 사륙전이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고 그냥 이웃에 들어가서 죽이고 옆에 사람을 죽이고 옆 동네 사람을 죽이는 대규모의 사륙전이었어요. 그 상흔이 그 뒤로도 계속 정치적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핀란드 정치라고 그래서요. 핀란드는 그냥 국가가 정치적으로 딱 하나로 이렇게 공론이 통일이 되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이렇게 해집고 들어가 보면 스탈린이 1939년에 겨울전쟁을 시작할 때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전선만 터뜨리면 1918년에 있었던 내전이 복사판이 돼서 핀란드는 쫙 갈라지고 하루아침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겨울전쟁 때 핀란드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단합해서 영웅적으로 소련에 대항해서 싸웠지만 정치적인 그 디바이드는 있고요. 핀란드 분들 정치 자기 반대당에 있는 사람들 욕 우리 못지 않다고 봐도 뭐 틀리죠. 죄송합니다. 그 질문하시는 분의 의견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에서 외람되게 버릇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질문하신 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에 관한 아주 권위자이신 김인춘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김인 교수님도 이제 스웨덴 관계에 대해서 그 노르딕 베네룩스 센터 저희 많은 그 활동에 도움을 주고 계셨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2개 더 있는데 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혜연 학생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선생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왜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침묵입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핀란드 방문해서 핀란드 분 오래 만나지 않으신 분하고 핀란드는 뭐 정치인들에서 그래 이러니까 핀란드는 굉장히 이렇게 화합적인가 보다. 침묵이에요. 그게 비밀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생 박혜연입니다.
그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 핀란다이제이션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혹시 대사님께서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가입할 가능성이 낮겠지만 혹시 핀란드 내부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논의가 되고 있다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논의 중인 상황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제가 2014년도에 제가 2016년도에 핀란드 도착했는데 2014년도에 크리미아 반도를 이제 러시아가 합병을 했죠. 그래서 핀란드 살롱의 대화는 나토 가입 문제가 아주 열띤 헬싱키 시내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요. 저도 뭐 많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핀란드 국민 중에 쉽게 얘기하면 40% 정도는 가입해야 된다. 근데 과반수 이상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굉장히 제 나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뭐 질문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겨울 전쟁의 그 역사가 굉장히 크게 핀란드 사람들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 그때 얘기가 핀란드 군인 한 사람이 러시아 군인 10명 혹은 20명을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핀란드 군인 1명 죽으면 러시아 군인은 10명, 2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말을 잘 안 하지만 침묵이지만 러시아 애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만용이고 말이 돼 저게. 근데 그 사람들은 오케이, 러시아가 핀란드를 쳐들어와서 핀란드를 점령을 한다. 왜 하지? 핀란드에 오면 자원도 없고 다 눈으로 덮인 땅에 농산물도 별로 없고 여기 와서 자기들이 점령해서 가져갈 게 뭐 있어.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핀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하려면 그들이 들여야 되는 비용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핀란드가 러시아에 가할 수 있는 데미지라는 거는 적어도 팔다리 두세 개는 잘라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핀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나토 좋은데 뭐 우리는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나토를 가입하면 이제 깨꼬낸 시절에 그 핀란드가 그런 위치로부터 오는 그 자산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국익에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꽤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나토 가입 안 해도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올 가능성이 낮고 쳐들어와도 우리의 온 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있고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하지 않으면 가입을 하게 되면 또 잃게 되는 사실 핀란드 동쪽 국경에 가보시면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잃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겨울 전쟁 부분의 그 스피릿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깊은, 물론 지금은 EU 회원국입니다. 핀란드는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조금 있다 이제 EU에 가입하고 유로도 도입을 해서 핀란드는 서유럽이라는 이 웨스턴 유럽이라는 그 곳에 강하게 닻을 내렸죠. 핀란드는 확실하게 서유럽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EU를 또 가입을 했고요. EU도 도입을 했지만 나토는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는 만약에 소련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나토 아니어도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줄레줄레 싸가지고 우리 도와주러 올걸?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온라인 하나 더 질문 받고 마지막 질문 여기서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노운주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분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사님. 저는 지금 핀란드와 관련 논문을 쓰고 있어서 해당 강의를 정말 잘 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빠시키비 깨꼬낸 라인이 보통 핀란드화랑 구분돼서 설명하는 논문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학자분이 한 명 이게 다르게 설명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대사님 덕분에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었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 핀란드가 발틱 국가나 북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해당 노선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을까요? 혹시 그 겨울 전쟁 등으로 인해서 시민적 저항력이 컸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깨꼬넨 대통령이 그 양 진영이 이제 핀란드와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독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양 진영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단어 하나를 제가 못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 깨꼬넨 대통령의 중립 외교에 대해서는 평이 갈리긴 해요. 이제 저는 핀란드의 정체성, 이라는 차원에서 깨꼬넨이 공도 많지만 소련과의 관계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외교 안보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그걸 더 정치화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 소련과의 관계가 국내 정치에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부분에서 핀란드가 갖고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핀란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깨꼬넨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런 대소 관계의 운영, 국내 정치에서의 그런 부작용들은 이제 깨꼬넨의 과의 측면으로 봐야 되고요. 사실은 핀란드의 위치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나중에 뭐 또 따로 또 뵙고 더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깨꼬넨에 대한 평가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갈리고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유럽 지역 대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부분에 의하면 크루시체프는 본인이 평화 공존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깨꼬넨을 어떤 의미에서 크루시체프가 좀 이용을 했어요. 소련은 악마가 아니다. 나는 팽창주의가 아니다. 내가 깨꼬넨 봐라. 핀란드 사람들 좋잖아. 그 사람들. 내가 깨꼬넨하고 얼마나 잘 지내. 내가 핀란드를 때리냐? 내가 핀란드를 공산화했냐? 안 했잖아. 왜 니들은 자꾸 소련을 악마라고 그러니? 핀란드를 봐라. 깨꼬넨 나하고 사우나 하고 우리 핀란드하고 잘 지내잖아. 핀란드 사람 만나봐. 얼마나 사람들 순박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좋아. 소련 그렇게 보지 마. 하는 용어로 크루시체프가 깨꼬넨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제가 이제 그쪽 지역 그 외교관 분들한테 들은 그런 평가인데,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꼬넨이 서유럽에서도 존중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트로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짧게 드리면은, 발트의 3국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들 국가들하고 사실 핀란드하고 소련의 접경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그 비슷한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 두 나라들이 좀 다른 경로를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아까 슬라이드에 있는 걸 다 못 드렸는데, 그럼 왜, 물론 이제 핀란드의 어떤 역사적 특징, 스웨덴 땅을 오래 남아있던 양성평이 뭐 성평등, 뭐 문명률, 뭐 인간들의 사람들의 어떤 인티그리티, 정직함, 이런 그 가치 면에서나 그 굉장히 좀 훌륭한 성향을 가져서 알렉산더 1세가 와서 보고 이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다, 손대지 마라,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배워라 라고 했지만, 그래도 핀란드가 어찌 보면 상호 우호 협력 조약에서도 예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가, 핀란드는 아무래도 핀란드만으로 갈려져 있고 핀란드를 통해서 소련을 공격하려면 매우 복잡한 과정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는 독일이나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려면 지나가는 길이 될 수 있어서, 소련으로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핀란드처럼 대접을 해줄 수가 없고, 여기는 확실하게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두 번 돌아볼 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이건 어떤 비용을 치르든 간에 발트 3국은 바로 자기들이 그 자기 영토화 공화국을 그 소련의 일부로 합병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에스토니아도 핀란드에 있을 때 겸임을 해서 담당을 했는데 에스토니아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에스토니아어가 핀란드어하고 조금은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근원적으로는 좀 비슷한 거고 지금 에스토니아 굉장히 잘하고 있죠. 디지털 정부 소련에서 벗어난 뒤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에스토니아 발트 3국들은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그 정말 운명 벗어나기 힘든 그 운명적 그런 상황이 핀란드와의 차이를 만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 그 시간 관계상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임채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게 그 핀란드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었는데 그 핀란드화를 우리나라 외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핀란드의 그 나라의 상황과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뭐 친미 정책과 친중 정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핀란드화를 우리나라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뭐 방향성이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큰 질문에 답을 다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핀란드화라는 그 말이 뜻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중 관계를 핀란드화의 특징은 큰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해서 가까이 붙어 있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큰 나라와 잘 적응해서 가끔은 이렇게 잘 모셔서 지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면 그 대전제는 그 큰 나라와 그 작은 나라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같은 나라는 핀란드화의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물론 태평양 너머에 있어서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우리보다는 국력이 훨씬 더 GDP도 크고 큰 나라고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수치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나라가 작다는 건 아니고요. 수치적으로 좀 작은 나라지만 한미 관계를 핀란드에 대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는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고 보고 민주정치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컨셉이 적용되는 사이는 아닌데 핀란드화는 전혀 다른 정치체제와 즉 공산주의 소련과 자유민주주의 핀란드가 어떻게 공존하느냐 큰 공산주의 소련과 작은 민주주의 핀란드가 어떻게 공존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핀란드화라는 이것이 우리 외교와의 어떤 결부되는 연결점은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 체계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의 질문이겠고요. 핀란드화라는 개념도 제가 일부러 나눴습니다만은 파스키비 시대의 핀란드화와 깨꼬넨 시대의 핀란드화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다. 주변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변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와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가치를 지향하는 커다란 나라가 있고 우리가 전혀 다른 걸 추구하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중에는 파스키비 스타일의 핀란드화가 있을 수 있고 깨꼬넨 스타일의 핀란드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파스키비 스타일의 핀란드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1945년
핀란드가 패전을 하고 헬싱키 시내 또른이라는 호텔에 소련이 중심이 된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생깁니다. 이게 소위 군정이에요. 소련 군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패전 국가니까. 1944년 9월 달에 휴전이 되죠. 계속 전쟁이. 근데 1945년 봄에 핀란드가 총선을 합니다. 그 총선이 이제 핀란드 정부 임기가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나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 총선이 그 어느 것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한 완전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핀란드가 군정하에서 소련의 군정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자기네 정부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기에 핀란드가 파시키비가 그런 정책을 하는 게 가능했던 그 힘, 그 핀란드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스웨덴 시대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파시키비의 소위 핀란드화라면 핀란드화, 파시키비 라인이라는 그 파시키비의 외교 정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소련이 그때 핀란드를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댑니다. 물론 소련이 아주 노골적으로 공산당을 충동질해서 정권을 잡도록 해서 위성국을 만들려고 그러기까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핀란드에 있는 많은 우익단체들을 강제 해산시키고요. 핀란드의 정치 판도를 바꿔보기 위한 공작과 그 압력을 무수히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꿋꿋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파시키비 라인이 가능했던 핀란드의 정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생각할 때 요즘 정체성 외교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외교와 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우리다움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힘의 대결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라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가치가 뭔지,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게 뭔지, 그거를 지켜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핀란드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은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주 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수건 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그 노르딕 베네룩스 센터와 또 정문의 센터 오브 엑셀런스 국제대학원 EU 센터 그리고 GPAS 프로그래밍 공동 주관한 이노베이션 팩토리 행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